1. 시선의 감옥. 그 첫 번째 쇠창살. 아이였을 때 우리는 그저 웃고 싶을 때 웃었고 울고 싶을 때 울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상해 보여. 쟤 좀 특이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시선은 처음엔 작은 바늘처럼 다가옵니다. 별것 아니라고 넘기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끔합니다. 그리고 그 바늘이 반복되면 어느새 눈에 보이지 않는 철창이 됩니다. 자유롭던 나를 가두는 감옥, 이름하여 시선의 감옥이죠. 그 감옥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숙이 스며듭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옷차림을 바꾸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쇠창살을 우리가 스스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혼자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랗고 넓고 아무런 눈도 닿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보지 않으며 설령 보았다 해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요. 남의 시선은 마치 거울 같아요.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 거울에 나를 가두면 진짜 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 타인의 시선도 중요하다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함께 속에 나가 지워지면 그건 공존이 아니라 복종일 뿐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어른들 앞에서 착한 척, 웃는 척을 하던 아이였죠. 어느 날 그 아이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웃는 척을 했다. 내가 싫다고 말하면 싫어할까봐, 좋다고 말하면 이상해할까봐. 그 문장을 읽으며 우리는 너무 익숙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건 단지 아이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제는 조금씩 그 감옥에서 걸어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시선이라는 이름의 쇠창살 하나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고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교의 그림자, 나를 삼키던 날들. 비교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됩니다. 쟤는 벌써 말하네. 너보다 키가 크네. 어른들의 말은 아무 악의 없이 던져졌지만 그 말들은 어린 가슴에 깊게 박히곤 했습니다. 자라면서 그 장난은 차츰 날이 선 칼로 변합니다. 성적표 위에 써진 점수 하나로, 면접장에서 마주한 타인의 자격으로 우리는 매번 누군가보다 부족한 나로 재단당하죠.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더 짙어진다고 하죠. 비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능성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 빛이 더 눈부시게 느껴지고 그 속에서 나는 초라해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요, 그 빛은 결국 그 사람의 빛일 뿐입니다. 햇살이 다 똑같지 않듯 누군가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움츠러들까요? 왜 자꾸 남과 나를 나란히 세워놓고 누가 더 낫고 못한지를 재고 또 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틀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외모. 마치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이쯤에서 되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그 기준이 내 삶을 판단할 만큼 공정하고 절대적인 걸까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SNS 보다가 우울해졌어.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싶더라.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교는 마음의 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허용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성취를 동경하는 건 나쁠 것이 없지만 그것이 곧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는 해를 등졌을 때 생깁니다.
비교라는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우리는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제는 해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고개를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방향을 알면 덜 두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비교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자리, 그곳에는 드디어 나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3. 평판이라는 허상, 말의 껍질에 갇힌 나. 평판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사이의 뒷말이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의 평가가 되기도 하며 SNS 좋아요 수로 환산되기도 하죠. 평판은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무게에 눌려 숨이 턱 막히기도 하죠. 사람들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말의 다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평판과 다릅니다. 평판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너졌을 때 그 평판은 너무도 쉽게 방향을 바꿉니다. 언제는 천사 같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싸늘한 뒷말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불안정한 말들의 껍질 속에 나를 가둡니다. 혹시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누가 내 실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숨기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주저하게 되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녔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 말이 점점 버거워져.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안정이 그를 너무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모양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낱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너무 늦게 다가옵니다. 이미 그 말들에 마음이 상처 입은 뒤에야 들리니까요. 평판은 허상입니다. 하지만 그 허상을 지우려면 나 자신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의 말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말은 바람 같아서 스쳐가지만 흔적은 남지 않으니까요. 4. 수치심이라는 감정, 마음을 잠그는 자물쇠. 수치심은 조용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죠. 그저 마음 한 구석을 조용히 잠그는 자물쇠처럼 우리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 감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찾아옵니다. 그게 뭐야, 창피하게. 다 큰 애가 왜 그래? 이런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마음속엔 아주 깊은 선을 그어놓습니다. 수치심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무서운 감정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니까요. 어느 여름날 한 아이가 공원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자유로웠지만 지나가던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 애가 좀 웃기네.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발은 멈췄고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춤을 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기억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비웃음, 평가, 그런 것들에 갇혀 하고 싶은 걸 멈춘 적이 있잖아요. 수치심은 나답게라는 말 앞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꺼내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드러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흉보일까봐 그렇게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부끄러워할 일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나답지 못했던 순간, 나를 숨기고 남을 따라 했던 순간, 그때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아차릴 때 비로소 그 자물쇠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기대라는 무게, 나를 짓누르던 손길. 기대는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넌 잘할 거야. 내가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처음에는 그 말들이 어깨를 토닥이는 손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대는 감동이기도 하고 압박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기대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그 무게를 떨치기 어렵죠.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연인의 기대,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까지도. 이 모든 기대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언제나 외부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대는 묘합니다. 그것은 칭찬과도 섞여 있고 신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무리한 부탁조차도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넌 괜찮은 애야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화도 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화내면 실망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기대는 때때로 사람을 하나의 역할로 고정시키기도 한다는 걸요. 기대는 때로 존재가 아닌 성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는 죄처럼 여겨지고 쉬어가는 것도 게으름처럼 느껴지죠. 이런 기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기대에 맞춰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대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의 실망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삶은 너무도 헛된 길입니다. 기대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에게 너라면 해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때론 부담스럽더라도 그 부담에 눌려 숨지 않길 바랍니다. 기대가 무거워질 때 당신은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6. 자기검열, 내 안의 감시자. 자기검열은 겉으로는 조심성처럼 보입니다. 말을 고르고 행동을 따져보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 지금 이 말 오해하진 않을까? 그 표정은 내가 실수했다는 뜻일까?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삼키고 다시 마음속 거울을 들여다보죠. 그리고 거울 속 나를 혼냅니다. 왜 또 그런 말 했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줄이고 표정을 숨기고 심지어 꿈까지도 접어두게 됩니다. 자기검열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작은 감시자와도 같습니다. 그 감시자는 지혜를 가장하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불안을 키우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생각 좀 하고 말해. 하지만 때로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행동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입을 열지 못했고 친구 모임에서도 늘 듣기만 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매번 울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틀릴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녀는 조용했던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름은 자기검열이었습니다. 자기검열은 한번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분처럼 작동합니다. 눈치가 빨라지고 공기 중 기류에 민감해지죠.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사라집니다. 마치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 너머에서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느낌. 그 안에 내가 있지만 진짜 나는 느껴지지 않는 그 감각.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내 안의 그 감시자에게 더 혹독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건 아니지, 너답지 않아. 끝없이 타박하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너답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검열하고 지우며 남긴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이제 그 감시자에게 잠시 눈을 감아줄 시간입니다. 그가 없을 때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7. 수능이라는 익숙한 길, 발끝에 남은 온기. 수능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맞추고 늘 분위기를 먼저 살피는 태도. 그것은 마치 배운 적도 없는 법칙처럼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 괜히 나서지 마. 적당히 맞춰줘야 살아남아. 그 말들은 지침이자 경고였습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고 문제없이 살아가기 위한 기술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의심보다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능은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넘어간 불편함, 모른 척했던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은 조용히 마음속에 쌓여 언젠가 깊은 피로로 돌아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늘 괜찮다고 말했고 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게 싫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왜? 하지만 정작 그는 성실한 사람이기보다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수능은 때로 관계의 윤활유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나를 비우는 방식일 때 결국 남는 건 무기력한 자신뿐입니다. 무릎을 꿇고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풍경은 왜소해지고 사람들은 너무 커 보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선 먼저 무릎 꿇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잘 맞췄고 너무 많이 참고 너무 쉽게 수능해왔다는 걸요. 누군가와 갈등하지 않기 위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왔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요한 절망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는 그 조용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8. 혼자 걷는 용기, 침묵 속에 피어나는 발자국. 혼자 걷는다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다수가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익숙한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는 일. 그건 단순한 고집이나 무모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첫 발걸음입니다. 어느 날 모두가 달려가는 방향과 정반대쪽으로 걷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떤 이는 조용히 비웃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단정했죠. 혼자 걷는 길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호흡이 또렷이 들립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워서 뒤돌아보고 망설이기도 하죠. 그 길에 틀린 건 아닌지 자꾸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떤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는지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 말 속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은근한 두려움이 담겨 있죠.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잃을 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안에 내가 없으면 그건 단지 군중 속 고립일 뿐이니까요. 혼자 걷는다는 건 모든 걸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한 연결을 위해 불필요한 소음을 잠시 내려놓는 일이죠. 외로움이 찾아오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은 항상 혼자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법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확신이 아닙니다. 잠시 흔들려도 다시 내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심. 그 중심이 있다면 혼자 걷는 길도 결국 내가 도착해야 할 그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9. 진짜 자유. 이름 없이 피어나는 것들. 자유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렙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자유는 시험이 끝난 날의 오후였고 학교 가지 않아도 되는 방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유는 점점 멀어지고 대신 책임, 안정, 규율 같은 단어들이 자리를 채워갔죠. 어느 날 문득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삶 안에서도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유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요. 진짜 자유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나로 있어도 괜찮은 상태. 그 자유는 말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나의 걸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그 시선에 휘청이지 않을 때, 그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죠. 언제나 웃고 맞추고 배려하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루는 문득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좋아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자유는 무언가를 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웃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대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생각, 삶의 방향을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린 시절 나로 어떤 틀도 없었던 그 시간으로. 10. 자기 존중. 나를 위한 가장 단단한 다짐. 자기 존중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당당한 말투, 그런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한 순간에 작은 선택 안에 숨어 있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조금 더 쉬게 해주는 것.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이 나의 진실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죠. 잘해야 한다는 기준, 예뻐 보여야 한다는 시선,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참음.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어느새 나를 나 아닌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자기 존중은 그 흐름에서 잠시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을 나에게 되묻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았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 노력의 끝에서 그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는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믿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삶이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자기 존중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세상도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거든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다정한가요? 실수한 날도, 지친 날도 그 마음을 안아주고 있나요? 자기 존중은 실수를 허락하는 것이고 쉬어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며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이제 그 모든 시선을 지나 바람 같던 말들을 걷고 비로소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의 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걸음은 누구의 허락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고. 그 길 위에서 오늘도 묵묵히 나를 걸어가는 당신.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눈도 아닌 이제는 당신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